유쾌상계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요 멤버로 좀 어떻게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어제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분들이랑 너무 하니까 좋아요. 자화자찬 하려고 하니까 좀 아, 그래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도 리액션을 해줘야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거 좋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시는 분들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수가 여러분? 재미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예.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지난 목요일이 현충일이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근 이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을 비열한 도발이라면서 단호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말한 바가 있는데요. 오물풍선 혹시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아니 없습니다. 이 부근까지도 날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경기권 어딘가에도. 뭐 네. 목동도 날라왔고 예. 강서 쪽도 날라와서 떨어진 사진들을 봤는데 제가 좀 직접 위험해 목격은 보이는 못했어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차 유리 문에 떨어져서 그렇죠. 부서지고. 네. 창도 위험하죠. 깨지고 이게 사람 위로 떨어지면 다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발화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시- 불이 날 수 있는 곳에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시간이 지나면 들었는데. 팡 터져서 떨어지게끔 하는 건데 네네. 이게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도 좀 높은 데서 팡 터져서 머리에 떨어지면 굉장히 아, 부상을 입을 수도 있죠. 예. 아, 그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 합의 때문에 그거를 격추시키지 못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근데 이 뉴스가 잠깐 나오다가 사라졌는데 예. 이 오물풍선이 떨어져서 차량 앞유리도 파손되고 예. 뭔가 재물 내 재산상 손괴를 입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걸 어디다가 보상을 청구할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권이 이 문제를 두고 이제 북한의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마냐 얘기를 합니다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국민과 시민들께 이 문제를 보상해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좀 논의해야 되는데 뉴스에 하루 이틀 나오다 사라졌어요. 이게 뭐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올라갔다가 뭐 예. 이제 넘어가면서 폐기됐는데 박 실장님 하고 싶으신 사실 보상도 말씀. 중요하지만 좋은 지적이신데요. 다치거나 또는 재물 파손이 있을 때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해줄지 그것도 애매한 거고. 근데 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물풍선이 안 날라오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일단 대북 풍선이 날아갔기 때문에 또 날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날라오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탈북민 단체에서 이제 이른바 그 대북전단 삐라라고 하죠. 이제 그 대북전단을 보냈기 때문에 오물풍선을 이제 되돌려 준 거다. 북한의 입장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오게 하려면 사실상 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경고나 뭐 자제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막아야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나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못 막는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예. 작년 9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단은 막지 마라 표현의 자유 이게 아니라 그 조항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3년 이하, 뭐 벌금 3천만 원 이하, 대북 전단을 뿌리거나 미수범의 경우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처벌 예, 조항. 예. 이 처벌 조항을 문제 삼은 거예요. 이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네. 그러니까 그 대북 전단을 뿌리는 사람이 그냥 표현의 자유 뿌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처벌까지 하는 거는 과잉 금지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고 예. 대북 전단을 막는 것 자체는 기존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도 막을 수 있고 그 법에 따르면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나 위해가 끼칠 수가 있을 때 경찰관이 제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게 막아왔고 과거에 누가 이걸로 소송을 걸었는데 그때 합법적이라고 났다. 그 법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발전법에서 이렇게 처벌 조항까지 둔 것은 과잉 처벌이다라는 게 헌법재판소 판단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통일부 얘기는 그렇잖아요. 자주 요청할 계획이 없다. 그냥 계속 뿌리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뭐 회색지대라고도 하지만 저기 소프트 테러 같은 게 나오면 우리나라는 인구 밀집이 높고 이 경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상황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 대북전단 보내는 게 민간단체에서 하는 건데 공권력으로 막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과 또한 그게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정권이 체결했을 때부터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해왔거든요. 이제 서로 이거 효력 정지시키고 이제 이거 무의미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넘어올 때쯤 해가지고 좀 뭐 그걸 격추시키거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군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쪽에서 오물풍선 보내니까 우리가 대북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쨌든 대북 강경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화 타협 당연히 해야 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이 오물풍선 요 사태 때문에 접경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떠는 사태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관련 지역의 군사 활동을 전면적으로 재개한다. 9.19 군사합의 완전히 뭐 폐지시키겠다 이런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 안타까운 건 이제 아까 강경파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강경파예요. 근데 외유 내강형 강경파입니다. 아,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은 겉으로 틱틱 욕하고 건드는 그런 게 힘이 아니라 안으로 국방력과 경제력과 많은 것들을 내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진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손만 내밀었다. 9.19 군사합의는 정말 뭐 잘못된 뭐 합의라고 하는데 이건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잔디 보호할 때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줄을 쳐놓죠. 근데 사람들은 넘어가요. 하지만 줄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넘어갔을 때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넘어가? 라는 규정이고 규율이에요. 최소한 그걸 쳐놓게 되면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북한한테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다. 이게 평화를 유지하는 전체 모든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했다는 것들은 결국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안 나게끔 하겠다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물풍선 좀 날렸다고 해서 아예 폐지기 한다? 저는 그거는 좀 과도한 대응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물풍선 있잖아요. 오물풍선 부분들은 북한에서 계속 날릴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북한은 동네 불량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성숙한 어떤 신사고 나름대로 힘이 있는 어떤 좀 따지고 보면 운동선수다. 격투기 선수다 힘으로 따졌을 때. 근데 동네 불량배가 욕하고 살살 건든다고 해서 거기서 멱살 잡고 같이 욕하고 침뱉으면 과연 누가 손해일까요? 라는 차원에서 저는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힘은 그런 데 있지 윤석열 대통령처럼 강력한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말로만 떠들고 결국에는 당사자인 국민들은 너무 불안해요. 전쟁 날까 봐. 참고로 9.19 군사합의 우리 대한민국이 파기가 아니라 효력정지입니다. 예, 파기 효력정지. 선언은 북한이 했죠. 예, 북에서는 이미 진즉에 이 내용을 파기하겠다 얘기를 하고 원래 9.19 군사합의 요체는 육해공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우발적인 충돌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도록 하는 거였지만 이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되고 난 다음 북한의 입장과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잔디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거를 우리 집 애들은 전혀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남의 집 애들은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그럼 잔디밭이 망가지는 걸 지켜만 보면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저는 양비론적 접근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 쪽에서 날리게 된 대북 전단과 북한이 날리는 오물풍선을 거의 동급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지난날 북한이 보냈던 무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보내갖고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던 일들이 이 도처에 널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일반적인 조치들을 하는 최소한의 요건들을 갖고 있고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위해서 얘기했던 9.19 군사 합의의 기본 정신을 어떻게든 가져가기 위한 노력의 끈을 남겨놓고 있다는 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봐도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데 왜 비정상 국가를 정상 국가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대응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앞서 이제 소영주 맥 소장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네에 술 취한 그냥 주폭 막 욕설하고 시비 걸고 있어요. 뭐 짜잘한 거 던지고 왜 같이 맞대응합니까? 좀 떨어져 있고 조용히 해. 한마디 딱 하고 그래야지 같이 멱살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군사적 긴장 같은 게 되게 위험한 게 예를 들어서 소수의 인원이 다친다거나 어떤 신체상이 있을 때 우리 한 국가의 국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에스컬레이트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강북에 살고 있는데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 뭐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북한에서 9.19 군사합의 이후에 3,600여 차례에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있다라고 국방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고요. 자꾸 불량배 얘기를 하시는데 불량배가 처음에는 와서 툭툭 옆구리 찌르다가 우리가 가만히 있고 그냥 웃으니까 어제 주먹으로 한 대 또 때리고 있고 지금은 막 이제 흉기로 막 찌르려고 그래요. 만만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 5년, 6년 동안 못했습니다. 전쟁 나면은 훈련하지 않은 군대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뜨거운 의견 있었고요.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정치권 현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격적인 첫 이야기는 한동훈 전 위원장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 추모 동화 펀딩 프로젝트를 SNS에 공유를 했는데요. 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한상국 상사 유족과의 인연을 언급한 이 내용,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요. 정치적인 메시지보다는 인간적인 메시지가 전 더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평해전은 저희 세대에는 사실은 되게 아픈 기억이거든요. 2002년도 이 당시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6월 29일에 있었고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군에서 월드컵을 막 응원하기에 바빴는데 네. 그때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같이 군 생활했던 우리 전우들이 정말 목숨을 잃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 한상국 상사가 갖고 있었던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동화책으로 만드는 일, 이런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좀 나눴던 것이고,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이제 올해가 처음이니까 이번에 인연을 맺었겠습니다만, 제가 작년도 최고위원하면서 현장에 가보았을 때 이런 보훈 관련 행사 때 빠지지 않고 매년 참석하는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이었어요. 갈 때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직위가 있건 없건 유족분들이 늘 가장 따뜻하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6월 달에 필요한 일들을 SNS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매우 인간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을 해줬다는 측면에서 긍정평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이제 순댓국밥 이제 사주신 몸소 찐 보수의 정신을 실현하신 우리 장 소장님은 어떻게 뭐 해석하세요? 보수파 진영의 어떤 이념을 좀 나타내기 위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군심이 국민의힘과 여권에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 최상병 특검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보수파 진영 대통령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군인분들이 많이 화가 나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군심 흔들리는 거를 조금 다독이려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병민 전 비대위원장님 최고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정치하려고 하잖아요. 전당대 나가려고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수 쪽에 저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좀 존재감의 끈을 놓지 그렇죠. 않으려는 네. 어떤 시도다. 뭐 복합적인 거는 같은데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케이시 인증에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차별되는 굉장히 스마트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냈다면, 이거는 또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 당신과 다른 진정한 보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기억하시잖아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가혹행위로 군장을 메고 있다가 목숨을 잃은 그 친구 장병의 영결식 있는 날 술 마시고 술 따르고 어퍼컷하고 했던 그 장면과 떠올랐을 때 이게 진짜 보수의 가치다. 결국에는 연평해전에 이런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또 이런 작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보수의 가치를 나누는 지도자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지 않았을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카운터파트로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한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의문일패가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는 있지만 의도하든 안 하든 간에 네.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렇게 캐시 인증도 툭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연평해전에 대한 부분들을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올렸는데 모금액이 모이고 평가들이 진짜 이게 보수에 뭐 갇히지 않겠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딱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퍼컷 날리고 술 따르고 이런 모습들이다. 라고 했을 땐 비교가 되잖아요. 저는 그런 차별화도 내심 또 한동훈 전 위원장 머리가 좋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21일간 제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친구 신청이 많아서 친구는 안 돼요. 좀 받아주세요, 한 위원장님. 친구 신청이 못 아예 받는데요. 안 돼요? 버튼이 네. 안 눌려요? 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난 한 20여일간 4개를 올렸는데 해외 직구 문제가 2개고 하나가 이제 지구당 문제 그리고 하나가 이번에 올린 연평해전 관련 문제예요. 좋고 옳은 글이죠. 내용도 괜찮고. 그런데 20일 동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건 정치적 메시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소영주 맥소장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전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런 분위기 민심이 약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보수냐? 윤석열 대통령처럼 용병인데 사실은 우리가 끌어왔을 때 지금 윤 대통령처럼 어느 순간 국민의힘 필요 없고 보수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런 민심이 약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가 해석컨대는 그런 민심을 또 달래기 위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보니까 이제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모니터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내용이 틀려도 바로 측으로 반발이 오더라고요. 이것도 틀리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정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 분은 보수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또 한 분은 군의 지금 국민의힘에 다소 부정적으로 쏠린 민심을 잡기 위해서 또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이 젊은 세대가 또 많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뉴스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모든 걸 한 번에 메시지로 올려서 3마리 토끼를 잡는다 그러면 천재시네요. 이거 정치적으로는 정치 천재. 엄청난 포석을 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공을 쌓아가니까 충분히 그런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 보수 인증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의도를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당연하죠. 아유, 의도를 당연한 아니 했다고 한동훈 전 해석하세요? 위원장은 잘 오.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술 드시느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거를 할 시간이 없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술을 못 드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아요. 생각할 시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회가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이 대표는 정도면- 재판 준비하느라 그거는 제가 생각할 시간이 얘기해야죠. 이 정도면 맥 소장님도 한 10년 전쯤부터 해왔던 메시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아니 저도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지도 체계 뭐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뭔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다. 아, 근데 이 하이브리드 지도체제가 뭔지를 일단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우리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단일성 지도체제라 그래서 당대표를 따로 뽑습니다. 그럼 당대표가 거의 왕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최고위원들을 또 따로 뽑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은 거기에 지도체제를 형성하지만 무슨 당대표가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집단 지도체제 한 번에 최고위원 당대표를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같이 나와서 1등은 대표하고 2등, 3등, 4등은 최고위원을 하게 되는 게 집단 지도체제인데 네.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또 서로 경쟁했던 사람들이 다 지도부에 들어가니까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합해서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당대표 선거에서 1등 했던 사람 당대표 여기에 2등 했던 사람만 끌어들여서 최고위원을 놓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또 최고위원들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희한한 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니 한동훈 위원장이 1등이 될 게 분명하니까 2등을 어떻게든 분산시키겠다. 끌어들여서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황우여 위원장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게까지는 해석하기는 그렇게 보기는 무리다라고. 어려운 게 어.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누군가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마땅치도 않고 또 일각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있는 후보들로 전당대회 치르면 1등은 한동훈, 2등은 유승민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윤, 친한 뭐 이런 사람들 전부 여기 대해서 납득치 안 하고 심지어 유승민 전 의원도 이게 무슨 이런 제도를 만드냐 전부 비판적인 기조를 갖고 있고요. 의문의 일패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인 지도 체제를 가게 되면 2등 대표 체제를 가겠다는 건데 현재 국민의힘 민주당도 비슷할 텐데 당의 넘버 2는 원내대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원내대표가 당을 진두지에서 치르게 되는데 하이브리드형 투톱 체제를 만들게 되면 원내대표를 휙 보내버리는 거라
추경호 원내대표 가만 안 있을걸요. 당원 단계도 3위예요 원내대표가 부대표가 오면 부대표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당원 단계를 다 바꾸겠죠. 이제. 이상하잖아요. 일단 안될것 뭐 짜장면도 애매하고 짬뽕도 애매하니까 그냥 짬짜면 시켜 먹자 이건데 맛집들은 짬짜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한 네. 체제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병민 최고위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외에 추가로 지금 2년 동안 국민의힘 지도부가 6번째잖아요. 평균 넉 달 한 번씩 바뀐 건데 일각에서는 당대표의 권위시를 대비한 수석 최고위원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설마 이제 당대표가 어떤 거에 책임지고 물러났다고 해서 거기에서 부당대표 또는 수석 최고위원이 그 정도의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황우여 위원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 결정은 아니다. 뭐 이렇게 못을 박는 발언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뭐 원외 위원장들도 호응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뭐 안 좋겠죠. 선생님들 처음 보는 행태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의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선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요. 그럼 지방선거 공천 같은 경우엔 그 수석 부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수석 부대표한테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석 부대표는 한동훈 내가 태클 걸어가지고 쫓아내면은 내가 당대표 되니까 사사건건 회의할 때마다 한동훈 잘못했어 하면서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난장판 됩니다. 원외 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죠. 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고괴담처럼 된다니까요. 여거기다 너만 없으면 돼. 어떻게든 밀어내면 이런 제도가 말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혼란스러울 거가 아니, 예상이 그럼요. 된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중론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럼 누가 원래 보고 어떤 분이세요? 뭘로 이렇게 보고 해오면 아 그래 그렇게 어. 해 이러지 먼저 이거 합시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누가 보고를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누굽니까?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한남동? 네, 용산? 몰라요. 근데 저는 네. 이걸 보면서 네. 정치권에서 참 희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통상 단일이든 집단이든 두 축인데요. 이게 이제 관계성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고민할 거예요. 단일로 또 갈 것이냐. 예전처럼 김기현 체제로 간 다음에 회귀한다면 단일로 가서 용산하고 똑같이 시즌2로 갈 거예요. 그러면 단일로 가면 되는데 결국에 용산하고 재정립을 하려면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게 그냥 통상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문법이 맞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짬짜면 스타일이 가는 것은 결국에는 첫 번째 사람이 없어요. 단일 지도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김기현 시즌2를 만들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지금 얘기하다가 쏙 들어갔지만 뭐 이철규 의원 같은 사람을 그냥 갖다 하면은 뭐 한 2% 3% 나오겠지만 막말로 용산에서 개입하면 당대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무리수는 안 들 거고 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당내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도 엄청 높거든요. 이거는 나경원 의원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그때처럼 이렇게 몽둥이질로 꺾을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지도체제가 나온 거죠. 대표 하나 부대표 하나.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면 무조건 될 것이니까 그 자리는 비워놓고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그건데 저는 일단 황우여 비대위원장한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좀 내부적으로 이런 좀 이상한 해괴한 아이디어 내지 마시고 용산하고의 관계를 빨리 정립해라. 재정립하세요. 거기를 털고 나면 보일 겁니다. 불가능한 단일로 일을- 갈지 집단으로 갈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요 또 늪에 빠져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전당대회가 다음 달 25일 올림픽 전에 좀 예. 여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됐던데 룰이 아직 결정이 안 됐죠? 네, 제가 지난주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림픽 전에 할 것 예, 같다고. 예. 예상 격전. 예상 예. 격전. 어. 역시 전 기억하시나요? 최고위원은 아우다. 최고야.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올림픽 때 전당대회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네. 무튼 제일 중요했던 건 지금 이렇게 하이브리드 지도 체제는 갑자기 튀어나온 거고 생각해 보면 한 달 전부터 당신 100%를 과연 민심 여론조사가 얼마나 반영할 거냐가 핵심이었는데 이게 쑥 들어갔어요. 아마 다들 보시는 게 여론조사 당연히 반영하겠지 생각해서 지금은 한 20% 혹은 30% 정도의 여론조사 반영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원팔 민심 뭐 여론조사라든지 해서 20 뭐 민주당이 이런 한 식으로. 네. 25% 정도 될걸요. 네. 거기에 준하는 정도 수준을 근데 맞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되게 궁금한 게 원래 원회에서 5대5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천목회는 5대5 천목회, 얘기하고 있죠. 예. 반반인데
저는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면 아까 그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뭐 부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이 유력하다 하는데 저는 이거 8대2냐 7대3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두 분의 자리가요? 예, 왜 그러 아니 그 두 분이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 자체가 7대3이나 5대5로 가야 가능한 것이고 8대2 가면 원희룡 전 장관도 있잖아요. 안 돼. 안 돼요?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조율이 될 것 같은데 8대2 정도 되지 않을까? 자, 이 민심도 이 국민의힘 지점에서 지지죠. 네. 제가 궁금한 분이 또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요거는 광고 듣고 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그나저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메시지도 좀 부쩍 잦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 뭐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뭐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어떤 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이잖아요. 예, 그동안 한 2년 동안은 완전히 서울시정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정에서는 압도적으로 참 오세훈 시장 잘한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여의도 정치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하지?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대통령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한참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시장이 정치에 참전한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걸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은데 총선이 여권이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여권이 너무 지리멸을 한 거 아니냐.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나서서 많은 이슈들을 끌고 가는데 여권은 뭐 하는 거지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권에서는 서울시장이라는 지위뿐 아니라 당에서 중요한 원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이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위해 해야 될 역할들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메시지를 요즘 조금씩 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 정책적 이슈, 어젠다를 끌고 가는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린 집권당이니까 우리가 먼저 뉴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최근에 가져갔던 유일한 뉴스는 석유죠, 석유. 동해 앞바다 석유.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을 뭔가 여권 일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서울시를 담당하고 있는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 어젠다를 던지면서 만약에 집권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면 뭐 차기 주자 혹은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로로서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들과 식사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취재를 못 해봤습니다. 낙선인들하고는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아니 참패가 아니죠. 지난번 2020년 총선 참패 이후에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화려하게 부활했거든요. 네. 그 전에 있었던 2020년 총선에서 서울시가 완전 참패했어요. 근데 4.7 보궐선거에서 25개 자치구 다 전체를 가져갔죠? 승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는 25개 자치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동을 승리했어요. 정말 기록적인 성과를 거둬냈는데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중도적으로 외연을 확장해서 갈 수 있는 여러 정책적 또 정치적인 아이디어들과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넓혀 나갈 때 국민의힘에 새로운 희망이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얘기해 주시면. 좀 표현이 화려가 한 두 번 들어가고 약자와의 뭐 좀 오세훈 시장 캠프에 들어가 있는 이미 들어가 있는 것 아니, 같은데 제가 그거 아니고 광진 광진이구나. 광진을, 바로 옆에 바로 옆 동네에서 광진. 오래 이웃 정치를 같이 사촌이라서. 해서. 그러면 윤 대통령은 버린 거예요 이제? 대통령은 용산에 계시니까 좀 멀죠 광진이랑 거리가 거리가 조금 광진하고 있긴 용산이. 합니다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누군가를 같은 텐데. 경우에는 지금 틈을 노리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 지금 여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큰 어른도 없는 상황이고 차기 대권 주자도 그렇게 좀 유력한 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갖고 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번에 총선에서 떨어진 분들 다독이는 거 어려울 때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밥 한번 이렇게 사주면서 좋은 얘기 해주면 그 감동은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페북을 활동하는 것을 보면 주어가 이재명과 민주당이에요. 이재명 잘못했어. 민주당 이게 맞아. 막 하면서 본인이 이제 여권의 대선 주자로서 서서히 지금 빌드업하는 과정 중이다. 그렇게 저도, 보여져요.
정치인들은 감각이 되게 빠르거든요. 저는 흔히 그걸 뭐 체세포가 느낀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미 오세훈 시장의 체세포가 느끼고 있는 거죠. 대선 주자들이 떠오를 때가 됐다. 뭐 레임덕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주 일상적으로 얘기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보면 자리를 못 잡을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이 혜성처럼 나타난 분이 아니라 이미 뭐 10수년 전부터 대선 주자로 분류됐었잖아요. 그래서 신선함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툭 나오는 것보다는 대선 주자들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나 유승민 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 본인도 껴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좀 강력한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되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지지도가 높으니까 여론조사 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으면 일단은 뒤로 갈수록 좀 더 밀려 있는 형국이 돼서 오세훈 시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 뭐 내후년에 툭 나온다고 해서 지방선거 출마 안 하고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오 저분이 있었지 할 건 아니잖아요. 왜 이미 10수년 전부터 대선주로 분류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메시지를 내야 되고 있고 저는 적절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올 네. 때예요. 왜 그러냐면은 분발해야죠. 홍준표 대구시장을 보면서 이거 좀 내가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 쏙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 틈을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와서 이제 숟가락을 얹는 것인데 시점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민주당의 이제 강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강력한 게 아니라 유일하죠. 유일해요. 네. 아부쟁이. 아닙니다. 그 현상을 저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수박에서 멜론 내신 거예요? 내가 무슨 수박이야. 아니 이거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인권위에 제소하겠습니다. 아니, 앵커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어디 댓글에서 봤어요 제가. 맞아요. 네. 아니 사람을 식물에 비유하는 그러니까 전 동물이에요. 아무튼 네. 지난주에도 이제 민주당 이제 당원 당규 개정 얘기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임기와 관련된 이제 개정 얘기가 나와서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임기와 관련한 개정하지 말자라고 선을 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 논의될 때 최고위원들은 강력하게 이거를 빨리 고쳐서 가자라고 속도를 좀 냈어요. 근데 여론 자체가 뭐 당내에서 당원들은 이거 빨리 고칩시다. 뭐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는 것이고 당원 당규가 개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런 당원 당규 개정이기 때문에 당원들은 정말 두 손 들어서 환영을 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민들도 있잖아요. 중도층의 민심들의 시각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이재명 대표가 했고 최근에 7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분들 중에 김영진 의원 자체도 이 부분에서 좀 비판적이었어요. 이게 맞냐?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의 관리를 위해서 말하자면 대표의 대권 당권 분리구정의 1년은 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로 둬서 지방선거까지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국민의힘처럼 차라리 1년 6개월 전에 그냥 대표적으로 내려놓고 그 후임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관리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 굳이 뭐하러 늘려서 오해를 받냐. 더 빨리 이제 그러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을 준비해라. 그게 더 공정하지 않냐는 그런 좀 합리적인 비판 속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다면 굳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비공개 회의 때 좀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걸음 물러났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김영진 의원 이야기하셨으니까 근데 경향신문은 아예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반대 의견 피력을. 이게 친명 분화인지 아니면은 좀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다. 좀 레드팀 역할을 하는 거다. 레드팀이 존재를 해야죠. 그러니까 레드팀이 존재하지 않는 정당은 따지고 보면은 그걸 식물 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김영진 의원 자체는 오랫동안 보좌진도 있고요. 당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3선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아주 친한 친명이 아닌 찐명이라고 분류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나중에 대권 가는데 아니면 민주당이 재집권하는데 집권하는데 이 방향이 더 좋겠다. 지금의 방향은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충원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이 대표가 계속 설탕만 먹고 있다면 이빨 다 썩을 수 있다. 썩죠. 저도 똑같은 얘기를 그 전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수박인 건 아니고. 아니죠. 제가 2년 동안 내내 정당 정치라는 것은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당에 충성하면서 전체의 정통을 지켜가야 되는데 얘기를 했는데 김영진 의원께서 오랜만에 저와 같은 얘기를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근데 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이 사실 이재명 대표랑 아주 가까운 사이거든요. 예. 중앙대학교 후배기도 하고 대선 때 상황실장도 했었고 그런데 이미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에 개항을 보궐선거에 나갈 때 공개적으로 그걸 반대했었어요. 이분이 이제 저도 잘 아는데 상당히 합리적이고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강성 예를 들어 당시 민주당에서 뭐 언론 관련해서 징벌적 배상제 추진할 때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다들 여기에 대해서 얘기 못할 때도 공개적으로 이건 너무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그동안 본인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냥 좀 쉽게 표현한다면 이미 찍힐 대로 찍혔다. 원래 친명이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찍힐 대로 찍혀서 그냥 할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김영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친명이었기 때문에 직언할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미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지난 5일에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의원하고 이제 지역위원장들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7명이 발언했는데 2명 정도가 반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원 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그중에 한 명이 강하게 김영진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고 또 한 명이 명시적 반대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반대 의사를 충분히 뭐 당원권 강화할 수 있지만 그러면 당원에 대한 책임성도 높여야 된다. 그러면서 충분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 제가 알기로 그 뒤에 기사를 보면 대변인의 브리핑이 뭐 소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 한 명만 반대 의견을 냈다, 약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조금 안 됐다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있더라고요. 그건 대변인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김영진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 같이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신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뭐 내임개혁 관련된 당원 개정하지 말자 이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말에 주목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원권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권을 강화시키면 내 임기가 연장되지 않더라도 뭐 나는 당을 장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을 더욱더 철저하게 이재명 당으로 만들겠다라는 제도적인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는 느낌은 비판도 허용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 비판하면 안 됩니까? 네, 저희가 우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비판하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건 원래는 소장파라고 하는 그룹들이 초선 혹은 원외 젊은 정치들 중심으로 나오는 게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냥 상식처럼 진행되는 건 아닙니까? 초선 의원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고 원외에서는 친명 중심의 모임들이 더 강성으로 팬덤을 형성하고 있고 밖에서 옳은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비명 행사 얘기 들으면서 공천을 못 받고 이 안에서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는 사람들만 허용되게 되는 비판. 그래서 지금 나왔던 기사도 레드팀이라고 하는 게 친명 내 레드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방식처럼 가다가 여론이 살짝 좋지 않으면 내부에 있는 사람이 레드팀의 역할처럼 이야기해서 조정하는 정도인데 본질적으로 큰 위기 상황에는 역할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민주당 분위기 네. 들어보면 초선들이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와 이재명 화이팅 막 하면서 그 이재명 치어리딩? 이재명 네. 당대표 그거는 너무 민주당을 휘하시는 발언 같습니다. 아니 그 내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초선분들 변호사분들 있잖아요. 이재명, 정진상 이런 변호사 했던 분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결사옹위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김영진, 정성호 의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게 역할이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선 의원들의 저렇게 강경한 충성스러운 모습은 이재명 당대표를 오히려 좀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정치에서 소장파가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럼요. 당내에서. 그럼요. 근데 소장파는 초선들이 하는 거예요. 네. 젊은 정치인들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 화이팅 이거 하는 게 결코 좋지 않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영진 의원 3선에다가 정성 의원 5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소장파가 돼버리니까 조금 민주당 내의 역할 분담이 다시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목소리 큰 게 늘 옳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목소리를 옳다고 지금 주장하는 어떤 여론들이 있다는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까운데 작은 목소리도 오를 수 있으니까 작은 목소리도 잘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민주당 내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일극 체제에 대한 거는 반발심이 꽤 있어요. 그런데 당원들의 뭐 예를 들어 열렬한 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괜히 지적해봐야 나만 피해보고 말겠구나. 그냥 울림 없는 그냥 외침에 끝나고 말겠구나. 굳이 요 분위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곡점이 일어나는 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 당원당규 개정 관련해서 오선 의원들과 할 때 상당수 오선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중진이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약간 변화가 일어났고 이번에 김영진 의원이 친명으로 분류, 지금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친명으로 분류됐던 김영진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조금은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방송을 들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3월부터 이종섭 대사 문제 때부터 해서 지지율이 뚝 떨어지면서 민주당이 총선을 이겼고 국민의힘이 대패했거든요. 그런데 2월까지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공천파동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하면 일극 체제를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민주당 내 지지층에 좀 큰 게 보면 호남에서도 저건 아니지라는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대표가 조금 더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앞으로 공천권이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을 리더십을 강하게 가져가고 싶어 할 텐데 그럴수록 뭐 일부 지지층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지지층의 넓은 저는 그 넓은 호남 지지율을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오히려 반발이 커질 겁니다. 그건 이미 2월에 그 당시 호남에서 뭐 투표 의향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었거든요. 거기 증명이 돼요. 그래서 좀 더 담대하게 가는 게 맞다. 김영진 의원의 직언을 들으시라. 소용주의 직원은 안 됐고요. 아 소용주 그것도 맥 소장이 들으시라. 맥을 짚어주시니까요. 그럼요. 이 진료 시간이 언제까지죠? 예? 맥 짚는 정의합니다. 24시간이요. 24시간 네. 합니다. 예. 아니,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이제 판결이 하나 나왔죠.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일단 뭐 쟁점이 두 개인데 방북 비용 대납했느냐는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냐는 조금 흐지부지하게 판시가 된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이재명 대표 어제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어제 그제 굉장히 이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악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아, 최악이에요. 최악이죠. 마지막 순간에 나왔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냐 여부들은 이 재판의 중점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는 그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겠습니다만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과정 속에선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의 관계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가 재판 결과 다 드러났잖아요. 이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이라고 하는 기업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김성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기업과 공모해서 북에 돈을 갖다 줬다는 건데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과 이득을 보게 되는 건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사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방북에 관련된.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 결국 이화영 부지사를 임명했던 것도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 이재명 대표였고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고 하면 정말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속도 그리고 그 이후에 사법 리스크는 매우 빨라질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치달았다. 그러니까 이번 선고 이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이 실질적으로 있을 거라고 일단 네. 보시는 거고 반대 의견은 없어요. 좀 타격이 있죠. 당연히 왜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 재판에서 기대했던 바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이재명 대표와는 무관하다라는 판결이 나와야만 정말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가 조작을 위한 하나의 모든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라고 재판부가 판시를 해주지 않는 이상 이거는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인정이 되면 이건 지난해 9월에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다 했던 겁니다. 제3자 뇌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거를 이번에 털어주지 않으면 이거를 이재명 대표 벗어날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이거를 인정해서 가면 9월에 했던 거 그대로 추가 조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공소장 쳐서 기소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판결문의 근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참 곤욕스럽고 저도 깜짝 놀란 게 15년 구형했는데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세게 때린 거예요. 보통은 절반 정도 선고를 대부분 물어보니까 하잖아요. 절반 정도를 하는 것들이 양형의 뭐 이제 판시인데 이거 세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이재명 대표도 부담이 되겠고
두 번째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냐면 정치적 판단을 재판부가 했다는 부분들이 보고를 받든 안 받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거는 떼내서 검찰이 줘버렸어요. 본인이 이게 판단해주면 좋은데 보고를 안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정도만 해줬어도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재판을 할 때 그래도 이번 재판에서 제 보고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줬습니다 했는데 그거 아예 손 안 대고 그건 검찰이 알아서 기소해서 재판 받으세요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검찰한테 기소하라는 소리다. 라는 측면이 좀 있어서 안타깝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결사적으로 재판을 막으려 했던 행동들을 보면 본인 스스로도 내가 잘못했다. 나 이번 판결 상당히 나에게 불리하게 나올 거야 라고 겁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쭉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 구속됐을 때 뇌물죄랑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거든요. 그때는 당에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이재명 대표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2023년 1월 달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귀국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때 6월 달쯤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부인이 법정에서 막 당신 정신 차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술 왜 그렇게 해? 막 탄원서 써.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추가 증인 요청도 하고 담당 검사 이정섭 탄핵해야 된다고 그래서 탄핵해가지고 지금 헌재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해가지고 이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특검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보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불똥이 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민주당이 온갖 당력을 다해서 막고 있다. 그런데 이번 재판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와 이화영 부지사가 공모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번 판결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위험스러운 판결인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일단 뭐 공모 여부는 나오지 않았고 그거는 사실 이거는 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굳이 할 얘기도 없는 거였죠. 그래서 뭐 할 수도 있었는데 재판부가 하질 않았죠. 그 무관하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하기에 충분하죠. 부지사가 그냥 했겠냐. 뭐 가능성이 뭐 법적으로는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냥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대선 주자니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보고했겠지라고 보는 시각도 많죠. 그건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인 거고. 근데 어쨌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검까지 가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뭐 대통령이 어쨌든 거부를 할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부 이제 중도층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거부권 행사할 만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특검을 떠나서 검찰이 수사할 거고 재판에서 그걸 방어해야 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또 풀어가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여기에서 검찰이 예를 들어서 김성태 회장에게는 3년 6개월 구형했었거든요. 물론 횡령혐의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심리를 하지만 집행유예 나오지 않았어요? 아닌가요? 아, 그거는 부회장이 이번 판결에서 부회장이 그 뇌물을 준 쌍방울의 부회장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네. 이전에 검찰 구형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이 3년 6개월로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김성태 회장에게 이제 좀 너는 적게 해줄게. 이러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살 일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따로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국회에서 뭐 현안질이나 또는 많이 한다면 국정조사의 형태로 이건 밝힐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희 앵커님 근데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본인과 배우자 특검법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걸 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권력을 남용해도 되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비판하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도 본인의 측근과 본인을 향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역대의 야당 지도자가 국회라는 공적인 권한을 본인 재판 그리고 또 본인 측근의 재판, 수사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법권을 남용을 합니까? 이건 정말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선들이 너무나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됩니다. 지금 장 소장님이 짚어주시는 그 건은 이제 민주당 정치검찰 특별대책단에서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를 뭐 아까 해주시죠. 예. 그 박성태 시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비칠 수 있는 오해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검찰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부실 수사했다는 것이고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한테는 구형을 적게 내리면서 적당히 뭐 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갔다.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어떤 진술에 대한 회유, 강요 이런 게 있었고 최근에 보면 신명석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이 증언이 있었어요. 본인에게 검찰이 진술을 회유했다라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검찰의 수사가 예전에 70년, 80년대 본인들 마음대로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이 사람을 꼭 반드시 기소를 시켜서 망하게 만들겠다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이거는 검찰을 대상으로 특검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성윤 의원 자체가요. 서울지검장 출신입니다. 검찰의 속내를 잘 알아요, 생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딱 보더라도 이 검찰이 이대로 놔뒀다가는 또 정권의 한여가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검찰개혁의 측면에서의 특검이지 이 부분들이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어떤 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막겠다.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되는 거를 특검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 보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는 자체는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몰락시키기 위해서 검찰을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어시켜준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검찰 지키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부담 지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그 검사가 제대로 잘 수사를 했냐 못했냐를 갖고 탄핵을 시킨다고 그러고 특검을 통해서 그 검사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조사해 보겠다라는 것이 과연 입법권이 할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좀 제가 비판을 더 하자면 이 재판부에 대해서도 특검하자고 할 것 같아요. 이 재판부가 제대로 재판을 했는지 특검을 통해서 판사들 조사를 통해 가지고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할 것 같아가지고 이 제도적인 틀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반성하세요. 근데 검찰의 수사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편향적이에요. 그 편향적인 부분이 편향적인데 있죠. 검찰 수사가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럼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물부분만 따져요. 하지 않았지 거의 고문 수준의 한쪽의 야당을 말살하기 위한 어떤 목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바로잡아야 됩니다. 검찰 개혁 자체도 그러고요. 송영길 대표 전 대표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시행령을 고쳐서 송 대표를 돈봉투 사건을 부패 혐의로 해가지고 엮어놨단 말입니다. 이런 자체도 검찰이 본인들의 권한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걸 국정감사 때 모든 지적을 거를 하세요. 총망라해서 검찰에 대한 특검이 시발점이 검찰의 국정감사 개혁이 될 때 것이다. 입법권으로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있잖아요. 검찰이 저기 자, 자료 여러분, 제출 안 합니다. 저 퇴근 시간이어서요.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이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말이야 이 대북 송금 특검법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러면 또 검사들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또 범야권에서 호응을 해줄지 좀 쭉 지켜보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얼른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회상계 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전 최고, 장성철 소장님, 서용주 전 부대변인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선영이었고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